네, 오늘 3부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광주에서 호남 지역 네. 당원들이 모여서 송영길 당대표 출마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원님에게 결단을 촉구를 했던데요. 자, 이 네. 자리를 빌어서 결단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뭘 또 아니에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네. 뭐 수고도 많으셨는데 네.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애를 써달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화합을 위한 노력이 결국은 불출마입니까?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 포기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 당원의 출마의 권리를 하지 마라 안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2022년도에 제가 나름대로 머리에 망치로 머리를 맞으면서 열심히 싸워서 0.73%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를 양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내에서.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그때 이낙연 쪽이나 그쪽 최고위원들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쪽은 어려운 더 많이 벌려질 선거를 송영길이나 후보나 열심히 싸워서 0.73%까지 좁혔다. 네. 따라서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임기가 8월까지 있으니까 지방선거까지 다 치러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이었고 저한테 당대표 사퇴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제가 당대표를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1년도 채 안 됐어요, 임기가. 저도. 그러면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도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패배나 승리냐 이제 논점이 있지만 승리 아니냐 형식적으로 볼 때 승리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정청래 지도부하고 관련된 분들의 생각이고 대통령님이나 상당수 의원들은 사실상 이게 패배다. 패배인 측면이 크다, 아픔이 크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인데 내 왜 물러가냐, 연임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면 저 송영길도 그때 절대 사표 낼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바로 그 다음날 사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좀 진단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때도 그런 시각의 차이를 봤을 때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얼마나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해서 윤석열이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 교체를 위해서 찍었던 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묻지마 정권 교체. 그래서 윤석열은 하나의 도구다 이럴 정도로 우리 쪽은 이제 몰랐지만 그쪽에 그런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사실 죽으라고 고생해서 0.73까지 좁힌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를 패배 책임을 지고 송영길 물러가라. 그쪽 최고위원들이 바로 그래서 저는 바로 물러났죠. 그럼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선택, 국민들의 선택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그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싸우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마치 어떤 의사가 어떤 병을 진단하는 것 차이가 있죠. 근데 의사가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잘못된 치료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금 이번 상황을 통해 발생한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고 국민들의 평가,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향후 우리 민주당을 발전시키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해석상의 시각에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나 그 주변과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저나 김민석 총리나 여러 가지 세력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 시각 차이가 존재하면 즉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나저나 결단은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아니 정청래 당대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그렇죠. 의원님의 출마 여부는 정청래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그 얘기는 아니 그러기 아니라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번 우원식 의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네. 내 당대표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이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통합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것인가 고민인데 네. 저도 사실 대통령 옆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국정의 어려움을.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으니 네. 제가 입각에서 무슨 장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당대회에 올바른 당정 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입각 얘기를 지금 의원님이 먼저 꺼내셨는데 네.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대통령 결단이니까 순전히 저를 뭐 쓰실지 마실지는 순전히 대통령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 속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 입각이 아니라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아 뛰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네네네. 우리가 한라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대표단을 그동안 제대로 못 보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제가 자임해서 가보고 싶고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 정부의 외교 문제를 푸는데 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문법으로는 제안도 없었는데 뭐 입각 얘기를 먼저 꺼내질 않거든요. 정치인들이. 제안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의원님.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저는 아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외교부장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노영민 실장님을 통해서. 예. 비록 그때 수용이 안 돼서 제가 아쉬웠지만. 근데 그 뒤에 저한테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해달라고 입각 제안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예, 추미애 장관 되시기 전에. 그때 추미애 장관을 할 거냐, 송영길을 할 거냐, 막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이제 너무 외교부 장관이 하고 싶어서 그거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구치소에 갇혀 있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걸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그때 만약에 그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그때 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가 달리 풀렸을 수도 있다. 혹시 이런 후회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면이 크죠. 그래요. 제가 됐으면 그걸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어도 싸다 반성해라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은 입각보다는 지금 당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송영길이 당대표 여부를 떠나서 이 전례를 통해 우리 당이 한번 다시 이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번에 주신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읽고 해석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내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지 여기서 이전 투구하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거죠 저는. 예. 그런데 지금 이 당이 좀 변곡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진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좀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A라는 길이 지금 뭐 딱 크게 대별을 하자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뭔가 중도 실용 통합의 길로 좀 외연을 확대하자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우리 당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그때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개방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위정 척사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 100%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뒷받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 제주도 해군 강정말 문제, 평택 미군기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개혁 세력이 완전히 갈라지고 치열한 분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 그러다가 우리끼리 막 상처내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100%다 우리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긴 어렵잖아요.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가 원수인데 나를 지지한 사람만 내 대통령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계세요. 네. 난 이게 올바른 자세다. 누가 되든지 간에.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될 헌법적 지위에 있는 건데 우리 정체성만 강조하고 왜 여기를 하냐라는 식의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냐가 이제 여당 대표의 정치력 그리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신뢰, 상호 소통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당이 가야 될 방향에서 김민석 총리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이제 초대 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했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수많은 어려운 갓난 신고를 통해 18년의 정치적 공백기를 뚫고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에 당선시키는데도 1등 공신을 했고 또 총리직을 잘 원만하게 수행해서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김민석 총리를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죠. 당 대표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대표 경선이. 네.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사람의 경쟁 구도가 아마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전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연대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개념이죠. 제가 고민한 지점은 이게 만약에 정청래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두 분이 이제 싸우게 되면 정치적으로 좀 너무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TV 토론을 하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임기 4년이 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전망과 이 나라에 대한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좀 생산적 토론을 해야 될 이 전당대회 TV 토론이 완전히 서로 이제 과거 시절 파묘하는 뭐 이런 평택 선거처럼 이렇게 만에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3자 토론한다면 좀 더 균형추를 좀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페이스메이커겠네요.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보다도 그러한 당원들 열망을 잘 수렴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순방 성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수처럼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요지에 발언을 했는데 그럼 그 키는 우리 의원님이 쥐고 계시네요. 의원님의 자기 설정에 따르면. 아무튼 저는 그 대통령님의 그런 말씀 특히 제가 페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에서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감옥생활 329일 동안 그 독방에서 여러 가지 저의 정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내부에 약간의 의견 차이 뭐 서로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의 집권여당 의원이었는데 네가 정말 이 대통령을 지키고 거기 뭔가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네가 했느냐. 네가 좀 거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우리 내부 통합에 뭔가 좀 저해된 요소가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기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첫 질문으로 호남 지역 당원들의 결단 촉구 질문을 드렸잖아요. 관련된 건데 이제 정치 분석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호남에서 지지세가 꽤 세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그 분석이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자체 분석을 하십니까? 우리 호남 출신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우리 호남 출신의 어떤 당 지도자나 이런 이게 잘 지금 안 보였고 그러한 대한 소외감과 그
결핍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중앙 권력에 줄을 서서 공천 때마다 전남 광주는 싹쓸이 돼서 재선 의원이 딱 이번에 민영대 의원 한 명이고 전부 다 초선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적인 정치인이 발생하지 못하고 다 중앙에 권력자들 밑에 줄 서가지고 하는 이런 눈치 보는 정치가 돼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호남의 그 정신을 계승한 자주적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갈급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국면으로 돌아가서 연결지어서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여의도에서 돌았던 썰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의원님에게 호남 출마를 권유했는데 의원님이 거절을 했다라는 썰이 좀 돌았었거든요. 일단 그 맞습니까 그게? 네, 저는 호남 안 간다고 제가 뭐 아예 공개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요. 근데 호남에서 이런데 지금 의원님의 지지세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다면 그때 왜 안 가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인천에서 40년을 살았고 인천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계양구를 김남준이라는 신인 정치인에게 지금 양보한 거잖아요, 제가. 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양구를 양보했는데 또 양보를 김남준을 한다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고 우리 지지자들의 상당한 좀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양구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연수구도 안 주고 인천에서 나를 쫓아내는 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연수구에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저는 이번에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연수 국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송영길이가 안 왔으면 떨어졌을 것이다. 오, 그래요? 그리고 계양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김남준 제가 그래도 연수구라도 있었으니까 내가 김남준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이 계양구에서 송영길 떠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 안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라는 위안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연수구로 온 게 맞았다고 보여지고 의원님의 정치적 뿌리는 또 인천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청와대 수석 개편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수석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두 분이더라고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분이죠.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 송기호 수석님은 제 고향 그 또래 친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한미 FTA 전문가고 그래서 안보실 3차 그 두 분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은 몰라요, 잘.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정수석인데 그 민정수석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일단 뭐 인사 정보는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이제 보고를 받으실 테니까 대통령 뜻이 있겠죠. 저희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논리면 주진우가 그때 부장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동부지검장이 이제 한찬 씨고 그때 차장은 봉우,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환경부 장관 정도를 하면 다 봉 차장, 문무일 총장이 결재 없이 그게 됐겠습니까? 예. 그렇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지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민정수석에게 또 떨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어차피 이건 종결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보안 수사권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만 수사를 미진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 경찰의 수사를 한 게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서 이제 극히 예외적 경우에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와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그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때 정리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 당 지도부가 이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표는 내가 이제 좀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새 지도부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아니 일정상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근데- 당 지도부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입장은 이 문제 대통령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그것은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제 중수청과 공수청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중수청에 검찰들의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수사 능력 있는 검찰들을 많이 유인해서 중수청으로 옮기도록 해서 중수청이 그러한 보안 수사 요구가 필요 없을 알겠습니다. 그러한 수사 역량을 강화시킨 게 필요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만약 경찰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강제 조항을 집어넣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그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재헌절 이전에 이거 지금 마무리 짓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의원님의 생각에 따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원내 그 일정을 잘 모르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뭐 예. 그러면 그러나 아무튼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철 대표께서 페북에다가 보안수사권 폐지 이걸 올리셨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우려를 표시한 게 이런 개념을 수기해서 처리할 문제를 정치적 어떤 도구화 시키지 말아라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 글에 올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페북에 직접 보지는 못했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평가가 어떠십니까?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치인은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국민의 평가에 맞게 자기를 수정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뭘 고집하다가도 민심이 변하다 그러면 바로 그걸 수용할 전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딱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계속 민심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권을 잡으면. 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평택 선거를 보고도 평가를 저렇게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자기 중심으로 자기 그걸 해석을 하는 거지. 네. 자기를 반성하면서 이걸 통해 주는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를 성찰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내일 미국 가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높은 분 만나는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 누구 만날 예정이세요? 높은 분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 정치의 프로토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정부 인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은 뭐 거기 뭐 부총리 뭐 제디 바스 뭐 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정부 인사를 만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만나니까 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네. 그 24일 날 그때 톰 스와지 그레고리 믹스원과 만약에 민주당의 지금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라는 그 블랙 코커스 그러니까 흑인 연방하원 대표가 아마 차기 하원 의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을 아마 만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